자, 그럼 이제 또 6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6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유기화학 반응들을 배우시기 직전에 유기 반응에 대해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들에 대해서 몇 가지 기초적인 설명을 좀 하고 또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요. 유기 반응의 종류를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유기 반응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 형태로 이제 결합 변화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첨가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첨가 반응. 이 첨가 반응은 결국 요거죠. 파이 결합이 두 개의 시그마 결합으로 변화되는 반응을 전부 첨가 반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 결합은 약한 결합인데, 요거는 약한 결합인데, 그 시그마 결합이라고 하는 강한 결합으로 변하게 되는 이런 스타일의 반응, 이게 시그마 결합으로 변합니다. 이건 강한 결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일어나기가 쉬운 반응이겠죠. 왜? 약한 결합이 강한 결합으로 변하는 거니까요. 분자 내의 원자들의 개수가 증가해서 그래서 첨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원래는 원자 수가 적었었는데 나중에는 이 파이 결합 하나가 끊어지면서 거기로 시그마 결합 두 개가 새롭게 생기다 보니까 새로운 원자 두 개가 분자 내에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첨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한 결합이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약한 결합이 강한 결합으로 변하게 되니까, 약하다는 얘기는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강한 결합 이렇게 변하게 되니까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죠. 에너지 감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화합물들의 에너지를 갖다가 포텐셜 에너지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한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합 자체 에너지는 작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화합물이 쉽게 끊어지고 쉽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떨어져서 그게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한 결합을 한다는 얘기는 결합 에너지는 강한데 지들끼리 강하게 결합을 하니까 어떤 외부에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줘도 잘 안 끊어지는, 반응이 잘 안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포텐셜 에너지가 낮아지게 된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반응이 첨가 반응에서는 발열 반응의 스타일로 진행이 될 것이다 하고 예상할 수 있죠. 여기 밑에 예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파이 결합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에 뭐 메틸기가 붙어 있는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인데, 요 H2 기체가 여기로 하나씩 이렇게 수소가 하나씩 파이 결합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시그마 결합을 이렇게 형성을 해버렸어요. 이런 게 이제 첨가 반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첨가 반응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로 여기에 제거 반응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거 반응의 경우는 이 첨가 반응하고 역반응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첨가 반응의 역반응 이런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첨가 반응은 파이 결합 하나가 시그마 결합 두 개로 변하는데, 이거는 시그마 결합 두 개가 파이 결합 한 개로 변하게 되니까 첨가 반응하고 반대의 방향을 제거 반응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분자 내의 원자 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없어지니까 제거라고 했고요. 역시 강한 결합이 약한 결합으로 변하게 되니까 열을 흡수하게 돼요. 그러니까 강한 결합, 자기가 갖고 있던 에너지가 약해지면서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응들은 대부분 흡열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붙어있던 Cl하고 H하고 이 두 개의 원자가 각각 시그마 결합을 탄소화하고 있었는데, 이게 끊어지면서 여기가 끊어지면서 이렇게 둘 사이에 이 CC 이중결합 둘 사이에 새로운 삼중결합이 형성됐죠. 그러니까 원자 수가 감소되면서 이렇게 파이 결합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런 반응을 보고 우리는 제거 반응이다 라고 부르고 있을 뿐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치환 반응이 등장을 합니다. 치환 반응은 뭐 시그마 결합에 붙어 있던 어떤 원자들의 종류가 변하게 되는 이런 스타일의 반응을 치환이라고 부르게 돼요. 바뀌는 거죠. 그래서 분자 내에 들어있던 치환기들의 개수나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고요. 동등하고요. 그 다음에 결합의 원자 종류만 변함으로 에너지 변화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떤 원자가 붙어 있다가 다른 원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 결합 에너지는 조금씩 변하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파이 결합이 시그마 결합으로 변하고 시그마 결합이 파이로 변하는 요 정도의 에너지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C하고 O 사이에 단일 결합이 이렇게 하나 있었는데요. 이걸 반응을 시켰더니 C하고 X 사이의 단일 결합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O 대신에 X가 와서 붙어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반응은 이제 이 나머지 골격은 다 그대로고 이 결합선 자체도 변하진 않았는데 원소의 종류만 바뀌어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치환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라에 나와 있는 이 재배열 반응이라고 하는 거, 이 재배열 반응은 분자 내의 시그마 결합의 위치가 변하는 거지 원소가 바뀌진 않습니다. 시그마 결합의 위치가 변하는 반응, 요걸 갖다가 전부 재배열 반응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때 분자 내의 원자수 및 종류가 동등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변하진 않고 에너지도 똑같다 이게요. 그런데 이런 스타일의 반응을 우리가 무슨 말로 부르고 있느냐, 이성질화 반응이라고 부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시그마 결합들이 쫙 있었는데 여기에 있던 시그마 결합이 뭔가 반응을 했더니 이렇게 시그마 결합들이 있는데 옆에 자리에 가서 이렇게 시그마 결합이 변했어요. 이 자리에 있던 게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이 자리에 붙어 있던 시그마 결합이 그 옆자리의 시그마 결합으로 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반응을 보시면요, 이거 보는 것처럼 여기에 있던 이중결합이 이렇게 옆으로 가서 이중결합이 새롭게 변했고, 그러니까 파이결합 개수는 안 변해요. 여기 두 개, 여기에 파이결합 두 개, 그 다음에 여기에도 파이결합이 두 개예요. 근데 문제는 요 둘 사이에 있던 시그마 결합이 없었죠. 근데 여기에 있던 요 시그마 결합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 시그마 결합은 끊어지고 여기는 없어졌죠. 이제 이렇게 없어졌고 여기에 시그마 결합이 하나가 새롭게 생겼으니까 이런 스타일의 반응을 이제 재배열 반응이다. 그래서 이걸 이성질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요 구조랑 밑에 있는 이 구조가 분자식이 똑같아요. 원소 기호도 안 바뀌었고 원자들의 종류도 안 바뀌었고 결합선도 안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요 둘 사이의 관계가 이성질체 관계죠. 요 둘 사이의 관계가 이성질체입니다. 구조 이성질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성질체가 되는 반응, 그래서 이성질화 반응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이렇게 결합선 변화에 따라서 네 가지 분류를 나눌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시하기에 따라서 반응들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첫 번째가 친전자성 반응 이렇게 얘기를 하죠. 친전자성 반응. 말 그대로 친전자성이라는 얘기는 전자하고 친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자를 좋아하는, 한마디로 전자쌍 받계를 시약으로 사용한다. 전자쌍 받계를 시약으로 사용해서 반응을 일으키게 한다. 반응의 원동력이 전자를 빼앗아 간다. 빼앗음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겠네요. 그래서 전자를 빼앗는 화합물들을 이용해 가지고 반응을 시작하게끔 만들고 그 반응이 전자를 뺏기면서 이렇게 진행되게끔 하는 것이 전부 친전자성 반응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반응을 주도한다, 이 주도한다는 의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유가 되는 거죠. 이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 명분이 바로 전자를 빼앗아가는 성질을 가진 애들 때문에 가는 거다. 그러니까 가장 전자를 잘 빼앗아가는 애가 반응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응을 주도하는 물질이 친전자체인 반응들을 우리는 모두 친전자성 반응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때 전자쌍 받계를 가지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루이스 산이 바로 시약으로 사용되겠구나 이렇게 예상이 되죠. 그래서 이런 반응들이 전부 다 이제 친전자성 반응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친전자성 반응은 반응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자를 빼앗는 물질이 반응을 주도하게 된다라는 거, 이거를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로 양이온성 중간 물질들이 생성되게 되고요. 양이온성, 왜 전자를 빼앗겼으니까 전자가 부족해지면 양전하를 띠겠죠. 그래서 그런 중간 물질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반응이 일어나는 부위는 가장 전자 밀도가 높은 반결합성 오비탈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친전자체가 전자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그 전자를 빼앗기 가장 쉬운 자리는 어디냐? 결합성에서는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결합성 오비탈은 항상 두 원자 핵의 인력을 최대로 받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전자를 빼앗으려고 해도 뺏기가 힘들어요. 그에 비해서 반결합성 오비탈은 어찌됐든
두 원자핵이 아니라 한 개의 원자핵에만 영향을 받고 있는 자리가 반결합성이기 때문에 주로 전자밀도가 가장 높은 반결합성 오비탈을 찾아내시면은 그 자리가 친전자체한테 전자를 뺏기기가 제일 쉽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바로 이 다음 단원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반응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요, 이렇게 생긴 화합물이 하나 있다라고 합시다. 이거는 뭐 아유팩 명명으로 하자면은 원핵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이 1번 탄소에 이중결합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화합물이 있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HCl 같은 걸 한번 집어 넣어 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전체 이제 반응식을 보실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요령을 알려드리는 건데, 일단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HCl이 일단 제일 반응성이 커 보입니다. 이거는 뭐 탄소하고 탄소 아니면 탄소하고 수소의 결합만 갖고 있는 화합물이기 때문에 이 유기화합물 자체는 반응성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HCl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염산이잖아요. 이거 되게 강한 산성을 띠고 있는 물질이고, 이거는 분명히 용해관에 들어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형태로 이렇게 해리가 되어 있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어요. 단 요거는 물 속에서고요. 유기용매 속에서는 이렇게 쉽게 해리가 되진 않겠죠. 유기용매들은 이제 물처럼 음이온과 양이온을 그다지 많이 이렇게 둘러싸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H 쪽에서 Cl 쪽으로 전자가 왕창 쏠려 있어요. 그러면 H 쪽의 시그마 스타 오비탈에는 전자가 거의 발견되지 않을 테니까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을 거고요. Cl 쪽의 시그마 스타는 델타 마이너스, 전자가 매우 많이 채워져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런 지점이 되겠죠. 이때 H 쪽에 전자가 거의 없다 보니까 여기에 전자를 받아들이려는 성질, 한마디로 원자핵, 수소 원자핵의 핵전하를 저 시그마 스타 오비탈 쪽에서 전혀 차단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파이 전자를 뺏어가려고 하는데 결합성에 있는 파이 전자는 뺏어가기가 힘들고요. 이쪽에 이제 파이 스타를 각각 생각해 보셔야 돼요. 파이 스타. 이쪽 파이 스타는 보시면 여기에는 수소밖에 안 붙어 있으니까 수소들은 여기에 있는 요 파이 스타 오비탈의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전혀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반면에, 그러니까 C하고 C의 결합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수소들이 평면에 붙어 있고요. 이쪽에는 이렇게 해서 여기 수소가 하나 있지만 이쪽 옆에는 요 알킬기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알킬기. 그래서 알킬기에는 어쨌든 시그마 결합들이 이렇게 쫙쫙 뻗어 나와 있는 거죠. 뭐 여기 H가 있고, 뭐 여기에는 뭐 CH2, 뭐 CH2 뭐 이렇게 붙어 있겠죠. 자, 그때 여기에 파이 전자가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쪽 파이 스타랑 반대쪽 파이 스타로 파이 전자가 매우 쉽게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수소들만 있는 쪽은 전혀 상호작용을 안 하니까 전자들이 그나마 잘 발견되는데, 이 왼쪽에는 옆에 시그마 전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반발이 일어나죠. 그래서 가운데 껴있는 요 파이 전자는 주로 이런 방향으로 쏠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요 알킬리가 붙어있는 쪽이 아니라 수소들이 붙어있는 쪽으로 전자가 이렇게 치우쳐 있어요. 그럼 이 분자 내에서 가장 파이 전자가 가장 약한 인력을 받고 있는 전자들이 여기 말단 쪽에 제일 많이 몰려 있을 테니까 거기로 충돌을 하게 되면 여기서 전자쌍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수소 쪽에서 전자를 받아들이니까 시그마 전자가 이제 Cl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H가 붙게 되고요. 옆에는 전자를 이제 하나 뺏겼으니까 이 제일 말단에 있는 탄소 쪽으로 파이 전자가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로 왔을 때 수소가 붙어버리니까 다시 돌아가질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비워져 있는 p 오비탈이 하나 남게 된 거고요. 용해관에는 Cl-가 이렇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럼 Cl-는 뭐 어차피 전기 음성도 및 전자 친화도가 높은 물질이라서 비교적 안정한 음이온이에요. 그에 비해서 이 옆에 있는 탄소 양이온은 비어있는 p 오비탈이 생겼기 때문에 옥텟 규칙이 깨져 있습니다. 옥텟 규칙이 깨진 게 가장 불안정한 거라고 얘기했었고요. 따라서 옥텟 규칙이 깨져 있는 이 비어있는 p 오비탈 쪽에서 안정한 물질, 반응성이 떨어지는 물질이지만 어쨌든 그 전자쌍을 여기로 샥 잡아당기는 거죠. 이렇게 잡아당겨서 끌어들입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는 결국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에 H가 붙어 있고 그 옆자리에는 Cl이 붙어버린 이런 생성물이
최종 생성물로 나오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친전자성 첨가 반응이에요. 이게 바로 친전자성, 아이고야 글씨가 좀 이상한데요. 그냥 대충 쓸게요. 친전자성 첨가 반응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반응이 친전자성 첨가 반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일단 보시다시피 친전자체가 전자를 빼앗아 가면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파이 결합이 시그마 결합 두 개로 변했죠.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대로 첨가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어떤 시약을 사용하는지를 나열하게 되고 뒤에다가 어떤 결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표현하게 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유기화학 반응을 설명하는 서술 방식이다. 그걸 소개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반응은 맨 처음에 H+라고 하는 친전자체가 반응을 시작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탄소양이온이라고 하는 전자 밀도가 매우 낮은 오비탈을 가진 이런 친전자체가 생긴 거고요. 이 친전자체가 다시 또 Cl-라고 하는 할로젠 원소를 잡아당겨서 들어가는 이런 스타일로 가니까 이 반응의 시작에서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전부 전자를 잡아당기는 녀석들에 의해서 반응이 시작되고 끝났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친전자성 반응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린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친핵성 반응이 나옵니다. 그럼 친전자성 반응을 방금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친핵성 반응도 아마 이제 뭐 이해하시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친핵성 반응, 그러면 이제 반응을 주도하는 물질이 친핵체란 얘기죠. 여기서 친핵체는 여기서 우리가 친핵체, 그러니까 핵하고 친하다는 얘기인데 이 핵이라고 하는 용어 안에는 원자핵이 꼭 떠올라야 되겠고요. 원자핵은 이 원자핵이라고 하는 종류 안에는 항상 앞에서 1장에서 배웠던 대로 양성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양성자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양성자들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친핵체는 플러스 전하를 좋아하는 물질들이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원자들의 그 세상에서 플러스 전하를 좋아한다는 의미는 결국 뭐냐? 어차피 원자의 세상에 있는 그 입자들이라고 해봐야 화학에서 주로 다루는 거는 원자핵하고 전자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플러스 전하를 좋아할 만한 것은 원자핵이 아니라 전자라는 뜻이죠. 전자가 많은 어떤 물질이 플러스 전하를 좋아하니까 거기다가 전자를 밀어 넣는 이런 스타일의 반응. 그래서 전자쌍 주계라고 봐야 되겠죠. 요거는 전자쌍 주계가 바로 반응 시약으로 사용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루이스 염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쌍 주계가 반응을 시작한다. 그래서 반응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자를 제공하는 물질들이 이 반응을 주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주로 음이온성 중간 물질들이 생성된다. 왜? 전자를 줘버리니까 전자가 남아돌죠. 그러니까 음전하를 띈 물질들이 자꾸자꾸 만들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분자 내의 가장 전자 밀도가 낮은 반결합성 오비탈. 아까랑 반대죠. 왜? 전자를 밀어 넣으려면은 전자가 자주 발견되는 쪽보다는 전자가 발견되기 가장 어려운 쪽으로 전자를 밀어 넣기가 쉽겠죠. 그래서 전자 밀도가 가장 낮은 반결합성 오비탈을 찾아내면은 어떤 반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죠. 저 뒤에 아마 9장일 거예요. 9장쯤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 또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탄소 하나에 이렇게 수소들이 3개가 달라붙어 있는 메틸기가 있고요. 이 메틸기 끝에 만약에 뭐 Br 같은 할로젠 원소가 하나 붙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탄소하고 수소의 결합들은 뭐 특별히 어느 쪽으로 크게 많이 치우쳐다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이건 공유 결합이에요. 근데 C하고 Br 사이의 결합은 Br 쪽으로 강하게 쏠려 있구나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탄소 쪽의 시그마 스타 오비탈, Br 쪽의 시그마 스타 오비탈을 비교해 보시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여기엔 델타 마이너스, 탄소 쪽에는 델타 플러스를 띄고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다가 이 물질에다가 만약에 NaCn이라고 하는 물질을 넣어 봅시다. 그럼 Na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금속 양이온일 거고요. CN 삼중결합에 있는 이 탄소가 음전하를 띠고 있을 것이다 하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질소도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요. 탄소도 비공유 전자쌍이니까 있으니까 이 비공유 전자쌍들은 어쨌든 결합을 하지 않은 남는 전자쌍이란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질소보다는 탄소 쪽이 전기 음성도가 약하니까 전자를 자기가 갖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라 남한테 잘 제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 둘 중에서는 요 탄소 쪽의 비공유 전자쌍이 전자쌍 주계로 작용한다는 얘기죠. 그 전자쌍 주계가 바로 여기 이 중심에 있는 탄소의 시그마 스타 오비탈에 델타 플러스가 제일 크게 걸렸다고 했으니까 거기로 전자쌍을 밀어 넣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 넣어 버리게 되면은 여기서는 시그마 전자가 그래도 잠깐씩이라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물론 비할 쪽으로 치우쳐 있지만 반대쪽으로 전자가 밀려 들어오니까 이쪽으로 넘어올 확률이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할 쪽에 전자쌍을 가지고 팍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C에 붙어 있던 수소들이 이런 방향으로 전자가 밀고 들어오니까 이 결합선들도 전자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반대쪽으로 밀려버리고 여기에 CN3중결합이 이렇게 결합을 한 상태, 그 다음에 그 옆에는 Br-가 이렇게 떨어져 나와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생성물이 얻어지게 될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바로 친핵성 반응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엔 시작도 이 전자를 주려고 하는 물질이 억지로 밀어 넣는 거예요. 밀어 넣어서 쫓아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이 가다 보니까 요걸 친핵성 반응이다. 그리고 이 반응은 대표적인 친핵성 치환 반응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쌍 주계가 반응을 주도하는데 기존의 물질에서 있었던 시그마 결합 개수가 그 반응 이후에도 변화가 없죠. 그냥 Br이 붙어 있었냐 CN이 붙어 있었냐 요것만 차이가 난 거예요. 그래서 치환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는 대부분의 반응들이 다 이런 식으로 친전자성 반응이다, 친핵성 반응이다 이런 식으로 다 분류를 제일 먼저 하게 되니까 어쩌면 앞에서 배우신 첨가냐 제거냐 뭐 이런 것보다도 친전자성과 친핵성을 확실히 제목을 딱 듣자마자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그 반응을 제대로 유추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용 시약에 따른 분류를 얘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은 결합의 분해 방식에 따라서 또 반응들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극성분해예요. 극성분해란 얘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온으로 각각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기존의 결합이 음이온이나 양이온으로 이렇게 분해되는 이런 스타일의 반응을 극성분해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이거는 가장 일반적인 반응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원자들 사이의 결합이 분해될 때는 거의 대부분 전자들이 어찌됐든 서로 다른 원자면 극성 공유 결합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든 전자가 치우쳐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치우쳐 있는 결합이 끊어질 때는 그 가장 많이 치우쳤을 때 끊어져 버리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뭐 여기에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A와 B가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B 쪽으로 쏠렸을 때 툭 끊어져 버리면 A에는 전자가 없어지니까 플러스 전하를, B에는 전자가 많아지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겠죠.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반대로 가는 반응에서는 전자가 많은 음전하가 전자가 없는 A 플러스 쪽으로 양전하 쪽으로 전자를 제공해 버리면 이렇게 또 결합이 형성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는 분해 방식으로는 좀 전에 나온 것처럼 극성분해, 이걸 극성분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요 반응은 그냥 이온과 이온이 만나서 반응했다. 그래서 이온 반응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성분해 이온 반응 거의 비슷한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분해되는 방식, 결합이 생성되는 방식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균일분해 방식이라는 게 또 하나가 나옵니다. 균일분해. 이거는 기존의 결합이 라디칼, 앞으로 라디칼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홀전자를 갖고 있는 화물일 때 라디칼이라고 불러요. 홀전자로 분해가 될 때다. 이거는 서로 동등한 원자들이 완전히 전자에 대한 인력이 똑같은 애들이 이렇게 분해가 될 때, 그때 바로 균일분해 방식을 따른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A하고 B가 서로 같은 물질이었다고 합시다. 같은 원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A 쪽으로 당기는 힘하고 B 쪽으로 당기는 힘이 완전히 똑같겠죠. 그럼 공유한 전자들이 뭐 이거 결합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끊어지는 상황을 봐야 되니까 인력을 똑같이 받고 있다면은 이 A 원자하고 B 원자가 전자를 공유하던 전자쌍을 한 개씩 따로따로 가져가 버릴 거예요. 그럼 이렇게 홀전자 하나 남고 여기에 홀전자가 하나 남고 여기도 이렇게 홀전자가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 될 테니까 요걸 보고 우리는 균일분해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역시 홀전자 있으면은 이게 옥텟이 만족된 게 아니라서 전자끼리 또 어찌됐든 서로서로 공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개씩 공유를 해요. 그래가지고 두 원자 사이에 이렇게 전자쌍을 이루게 되면은 요걸 갖다가 라디칼끼리 반응했다. 그래서 이걸 라디칼 반응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균일분해하고 라디칼 반응도 역시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의 개념이죠. 분해되는 방식은 균일분해. 그것들이 다시 결합을 형성할 때는 라디칼 반응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그 반응들의 종류를 쭉 정리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으로도 이제 반응 메커니즘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응 메커니즘, 이거는 지금 여기에 써놓은 제목이 뭐 반응과 에너지, 반응 속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유기 반응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 반응 메커니즘이라는 거, 앞으로 이 메커니즘을 되게 많이 보시게 될 텐데요. 어쨌든 반응에 따른 에너지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추측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 에너지 변화를 추적하지 못하면은 이 반응이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유기화학에서는 엔탈피라고 하는 델타 H 요 개념보다는 자유 에너지라고 하는 깁스 자유 에너지라고 하는 델타 G 값을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냥 에너지 하나만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걸 열화학적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건데, 델타 G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는 엔트로피 개념이 들어가서요, 자유도 또는 반응의 자발성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따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뭐 에너지가 낮아지는 쪽으로만 반응이 잘 진행되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에너지가 높아지는 쪽으로도 반응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발성을 따져보면요. 자, 이런 것들 이제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화합물의 에너지가 높아지게 되면은 불안정해지는 것이고, 낮아지면은 안정해진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유기 반응은 대단히 복잡한 엄청나게 여러 가지 경로로 진행이 돼요. 무지막지하게 다양한 여러 가지 종류의 진행이 되는 경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타당한 경로를 예측하는 거, 가장 타당한 경로를 예측하는 방식, 그게 바로 유기 반응 메커니즘을 따지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반응이 일어나는 가장 타당한 경로는 모든 아주 여러 가지의 경로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일어나기 쉬운 경로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장 빠른 경로로 일어나는 것이 지배적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반응 메커니즘은 열화학적 접근법으로 가서는 안 되겠고요. 물론 열화학적 접근법도 보기는 봐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일반화학 시간에도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론에서 설명을 합니다. 속도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 이 속도론적 접근법이라는 것은 결국 반응에서 일어나는 활성화 에너지,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다 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정하니까 이게 생성된다, 그게 아니고요. 안정하지 않아도 다른 게 생성될 수 있어요. 왜? 활성화 에너지가 거기가 적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반응을 따라서 배우셔야지, 무조건 그냥 안정하니까 이거지, 뭐 안정하니까 이거다, 안정하니까 이렇게 해버리면은 상당히 좀 모순점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로 인해서 외울 게 많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경로를 찾기 위해서는 안정성을 볼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활성화 에너지 비교가 먼저다. 그리고 반응이 왜 그렇게 일어나는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은 바로 가장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자리, 확률적으로 반응이 가장 잘 일어나는 자리, 이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변화를 잘 따져 주셔야 될 거고요. 거기에서 반응 속도론에 이게 메커니즘 반응 속도론이라고 그랬으니까 반응 속도론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을 몇 가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활성화 에너지라는 개념이죠. 이 활성화 에너지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물리학 시간에 배우시는 그
최대 정지 마찰계수라는 거 있죠. 그거랑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뭔가 물체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마찰력보다 조금 더 큰 에너지를 줘야지만 움직이기 시작하죠. 물론 움직이는 동안에는 딱 마찰력만큼의 에너지만 필요하지만 이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화학 반응도 그냥 에너지 차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반응이 가는 게 아니라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활성화 에너지. 이건 뭐 고등학교 때도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반응이 시작된다라는 거 그거고요. 활성화 에너지가 높을수록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 항상 반응 속도는 안정하냐 불안정하냐가 아니라 이 활성화 에너지가 얼마냐 이게 제일 속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전이 상태라는 표현도 제가 아주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서 개념을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전이 상태, 트랜지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떤 물질이 이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이 정도의 에너지로 변화되는 반응이라고 합시다. 이때 활성화 에너지만큼 에너지를 높아졌다가 이렇게 에너지가 쭉 떨어져 버리겠죠. 바로 이 부분이 여기 제일 꼭지점에, 꼭지가 아니라 여기 제일 최대점에 해당하는 여기가 바로 활성화 에너지,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한 상태를 사람들이 그 분자가 이 정도의 에너지를 흡수할 때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고 따지는 것이 바로 이때가 전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는 에너지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에너지를 흡수한 물질을 우리는 전이 상태에 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따라서 그 물질로서는 가장 에너지가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직접 이 구조를 뭐 관찰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가상적으로 이런 모양이 되어 있지 않겠냐 하고 예상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게 전이 상태고요. 그 다음에 뭐 단일 단계 반응, 다단계 반응 이런 게 나오는데요. 단일 단계 반응은 이런 활성화 에너지가 딱 한 번만 나오는 반응을 전부 단일 단계 반응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반응 전체에 활성화 에너지가 요거 딱 하나예요. 그러면 단일 단계 반응. 근데 여기 다단계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변화될 때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뭐 여러 군데 변해요. 이렇게. 그럼 여기도 전이 상태, 여기도 전이 상태, 여기도 전이 상태, 여기도 전이 상태가 되는 거죠. 전이 상태가 여러 개 나오면요. 2개 이상만 나오면 전부 다단계 반응이에요. 그래서 전체 반응에 활성화 에너지가 2번 이상 필요한 반응을 전부 다단계 반응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이 상태가 2번 이상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중에서 또 반응 중간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건 단일 단계 반응에선 볼 수가 없고요. 이건 무조건 다단계 반응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바로 전이 상태와 전이 상태 사이에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되는 요 지점, 이게 바로 중간체입니다. 전이 상태와 전이 상태 사이에 요 지점, 요게 이제 또 중간체가 되는 거고요. 전이 상태와 전이 상태 사이에 요 부분이 또 중간체가 되는 거죠. 그럼 다 똑같은 중간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거는 첫 번째 중간체, 이건 두 번째 중간체, 이건 세 번째 중간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단계 반응에서 전이 상태와 전이 상태 사이에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 상태가 바로 반응 중간체라고 볼 수 있고요. 반응물이나 생성물에 비해서 더 안정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 그림이야 더 안정해진 물질들이 막 그려져 있긴 한데 이건 그냥 제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실제로는 반응이 일어날 때 다단계 반응이면 이런 식으로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에너지가 높아진 거예요. 출발 물질보다 에너지가 높아졌고요. 생성 물질보다도 에너지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은 더 불안정해진 상태가 맞기는 맞지만 전이 상태들보다는 좀 안정하기 때문에 잠깐 머물러 갈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거쳐가는 중간 단계의 물질 이런 것들을 전부 반응 중간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가 다 나와 있는데요. 써 있죠. 첫 번째 전이 상태. 자, 그 다음에 여기 중간체가 나왔어요. intermediate라고 써 있죠. 이게 이제 중간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중간체라는 영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second transition state 이렇게 써 있죠. 여기 두 번째 전이 상태. 여긴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그런 개념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속도 결정 단계라는 용어가 또 등장을 하는데요. 속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다단계 반응에서만 역시 속도 결정 단계가 있고요. 단일 단계 반응에서는 속도 결정 단계가 없어요. 그냥 활성화 에너지가 한 번밖에 없으니까. 한마디로 에너지 변화가 뭐 두 번 이상 나오는 이런 반응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첫 번째 단계하고 두 번째 단계 이 둘 중에서 어떤 단계가 더 활성화 에너지가 큰가? 첫 번째 단계는 출발 물질. 항상 활성화 에너지는 시작한 물질에서부터 그 전이 상태까지의 에너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 차이. 요만큼의 활성화 에너지인데 두 번째 단계는 이 중간체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요만큼의 활성화 에너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두 개의 전이 상태의 그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두 개를 보신다면 첫 번째 활성화 에너지보다는 두 번째 활성화 에너지가 훨씬 작네요. 그럼 이때 우리는 이 첫 번째 단계가 가장 느리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다단계 반응에서 가장 느린 단계를 전체 반응 속도하고 유사한 걸로 봅니다. 전체 반응 속도 요거하고 거의 똑같은 걸로 봅니다. 이게 바로 일반화학 시간에도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정류상태 근사법 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따지실 텐데 어쨌든 다단계 반응에서 가장 활성화 에너지가 큰 단계를 우리는 속도 결정 단계라고 보고 그 속도 결정 단계의 속도를 전체 반응의 속도하고 거의 유사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같은 걸 푸시다가도 다음 반응들의 속도를 비교하시오 하고 나왔는데 두 반응이 다 다단계 반응으로 나와요. 그러면 막 이상한 전체 단계를 다 비교할 필요가 없고요. 두 반응에서 속도 결정 단계만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속도 결정 단계라는 게 또 용어로서 아주 중요한 용어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몬드 가설이라는 게 하나 나옵니다. 이 하몬드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몬드라는 사람이 이제 반응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화합물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뭐 전이 상태 같은 건 더더욱 확실하게 우리가 구분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중간체는 그나마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전이 상태는 정말로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하몬드라는 사람이 전체 반응의 이 에너지 변화 추세를 따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이 상태를 대략적으로 예측하는 방식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몬드 가설의 정의는 여기 첫 번째입니다. 발열 과정의 전이 상태 구조는 반응물하고 유사하고요. 흡열 과정의 전이 상태 구조는 생성물하고 유사하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발열 과정이면 에너지가 높다가 낮아지는 거죠. 그때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면은 요 전이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전이 상태는 여기가 반응물이죠. 여기가 생성물이라고 한다면은 반응물하고 에너지가 좀 더 가깝고요. 생성물하고는 에너지가 훨씬 멀어요. 그러면 이 전이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반응물에 유사한 구조를 가지지 않겠냐. 그래서 반응물과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흡열이라고 한다면 에너지가 낮다가 높아지는 그런 반응이죠. 그럼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럼 이때 전이 상태 구조는 여기가 생성물질이고 여기가 반응물질이라고 한다면 생성물질에 훨씬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성물질하고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면 되겠죠. 요것만 딱 봐도 지금 한 얘기만 봐도 반응물질, 시작하는 물질이에요. 원래 있던 물질인데 그 물질에서 에너지 차이가 크지 않은 요 전이 상태까지 도달할 때는 에너지가 조금만 필요하니까 비교적 쉽게 갈 거예요. 근데 이 흡열 과정은 반응물질의 상태에 있다가 이런 상태까지 변해줘야지만 생성물이 만들어지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니까 거의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반응들은 발열 반응이 흡열 반응보다는 좀 빠르다. 속도가 빠르게 진행된다. 조금만 에너지를 줘도 바로 반응이 진행되니까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더 넓은 의미로 확장을 시키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단계를 거쳐가는 반응들이 다 유기반응이라고 그랬죠. 아주 많은 단계를 거쳐가는 그런 반응들이 있다라고 할 때 단계별로 요 단계하고 저 단계하고
어떤 게 속도가 더 빠를까? 또는 하나의 중간체가 이걸로도 변하고 저걸로도 변하고 뭐 여러 가지 종류로 변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도 제일 빠른 단계로 가는 게 활성화 에너지가 제일 적은 단계로 가는 게 가장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설명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에너지들을 이용해서 이 반응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를 예측하는 방식이 바로 하몬드 가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발열 과정에서는 좀 전에 했던 얘기고요. 적은 에너지만으로도 반응이 쉽게 일어나고, 흡열 과정은 생성물보다 더 높은 에너지를 가해 주어야만 반응이 진행되니까 느리게 일어나겠죠. 반응 과정의 에너지 변화를 판단해서 주생성물이 얻어지는 경로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뭐 이런 개념들이 바로 하몬드 가설입니다. 자, 그래서 반응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서 꼭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만한 몇몇 개념과 용어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정리를 했고요. 6장 내용은 이걸로 끝난 겁니다.